다음은 현무5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린 현무5 때문이었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과장된 스펙이라고 지적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를 통해 한국 무기가 검증됐고 이 괴물 미사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했죠. 정말 한국은 괴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차세대 전략 무기는 어떤 위력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민간 안보 연구소, 그 중에서도 아시아 미사일 전력을 다루는 한 평범한 연구원이죠. 중앙정보국에서 27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뒤 이곳에서 분석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5살,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안경알은 두꺼워졌고 이제는 현장보다 책상 앞이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한 블랙 커피 한 잔을 따라 놓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사무실 안에는 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는 이미 오후, 서울의 동료들이 하루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보고를 보내오는 시간이었죠. 그날 제 받은 메일함에는 서울 지국에서 보낸 짤막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줘. 오늘 오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이야.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첨부된 건 약 47초 분량의 영상 파일 하나였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 대부분은 북한을 겨냥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들이었으니까요. 현무 계열 미사일들. 저도 수차례 보고서를 써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거대한 차량이 한 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바퀴만 18개, 전장이 좋기 20m는 되어 보이는 발사대였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미사일은 제가 지금껏 봐온 어떤 한국 미사일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굵기도, 길이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마치 냉전 시절 소련이 붉은 광장 열병식에 끌고 나오던 전략급 미사일을 연상시켰죠. 저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그 거대한 차량이 놀랍게도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이 아니라 측면으로 말입니다. 바퀴 18개가 동시에 각도를 틀더니 마치 개가 해변을 가로지르듯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전 세계의 미사일 발사대를 분석해왔지만 저런 기동을 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속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 화면 아래쪽에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재원표가 떴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입가에 가져가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8톤에서 9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분석해온 미국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의 탄두, 무게가 2.2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4배가 넘는 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 저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제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4시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제 모든 세계관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를요. 저는 다시 영상을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랭. 저와 함께 중앙정보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오랜 동료였죠. 지금은 같은 연구소에서 중동 담당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 전화를 걸었다는 건 그도 같은 영상을 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봤지? 인사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봤어. 데이비드, 이거 재원이 맞는 건가? 탄두 중량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기를, 한국 측의 발표가 과장이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맞아. 국방부 공식 발표야. 9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데이비드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 핵이 없는 나라가 말이야.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에 맞설 수 있을지.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략 억제라는 건 언제나 핵무기의 문제였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끼리만 두려워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들어오거나 아니면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데이비드,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잖아.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방금 본 영상 속 그 괴물 같은 미사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이론이 아니야, 마이클. 한국이 지금 그걸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분석관 특유의 냉정함과 그 뒤에 얼핏 스치는 당혹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핵 없이 핵에 맞선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냉전 용어가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핵무기 없이 그 균형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란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재래식으로 핵을 대체할 수 있는가? 펜 끝이 종이를 꾹 누르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분석관이 진짜 미지의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하고도 짜릿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저녁. 그곳에 누군가는 이 미사일의 설계도를 앞에 두고 지금도 일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 모를 누군가를 처음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 한 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습관처럼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장에는 아시아 국가별로 정리된 바인더들이 꽂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 대만. 그중 가장 얇은 바인더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평생 한국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앙정보국에 들어간 건 1998년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고 온 국민이 집에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에 내놓는다는 뉴스가 워싱턴에도 전해졌죠. 저는 그때가 30살이었고 동기 분석관들과 함께 그 뉴스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애국심 하나는 대단하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애국심. 그 한마디로 그 나라를 요약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현대차를 싸게 파는 나라,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첫 아시아 담당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제 상사였던 노장 분석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동맹이니까. 저는 그 말을 20년 넘게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거야. 그런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말은 매번 틀렸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백 대나 수출했고, 폴란드에 자주포 K9를 공급했고, 호주에는 장갑차를 납품했습니다. 심지어 터키와 이집트에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무기를 수입해 쓰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봐야 중급 무기 수준이겠지. 진짜 핵심 기술은 우리한테서 온 거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세계관의 기본 전제였으니까요.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동맹국은 그 뒤를 따라온다는 전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9톤짜리 탄두를 실은 미사일은 어느 나라에서도 기술을 수입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으니까요. 미국조차 그만한 재래식 탄두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일부 있고 중국도 개발 중인 수준. 그 리스트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저는 제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 제가 손으로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 전략무기 개발 사실상 불가능. 날짜는 2015년. 저는 그 문장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꺼내 그 위에 두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어쩐지 제 자존심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빈 페이지를 다시 펼쳐서 새로운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저는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어떤 사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연구소장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여유가 넘치던 사람인데 그날은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마이클, 지금 내 방으로 좀 와주겠나? 급한 건이 하나 생겼어. 저는 노란 메모지를 챙겨들고 3층 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로버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이미 와 있었고 낯선 여성 한 명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에 군청색 정장. 한눈에도 국방부 쪽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이쪽은 제니리. 국방부 동아시아국에서 나오셨어. 오늘 얘기는 외부로 새면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양해 바라네. 제니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현무건인가요? 정확하네요. 콜린스 박사님. 제니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계 이름이었지만 억양은 완벽한 미국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민 가정에서 자란 2세대일 터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공개된 영상 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영상 아직 반도 못 본 거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반도 못 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니가 노트북을 돌려서 제 쪽으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민간에 공개되지 않은 미군 위성이 포착한 원본 자료였습니다. 각도가 훨씬 더 가까웠고 해상도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 미사일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현무5예요. 한국 국방부는 사거리를 300에서 600km로 발표했어요. 대외적으로는요? 저는 그 표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늘어나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5,500km.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저희 업계 용어로 IRBM 등급입니다. 그 사거리라면 한반도에서 쐈을 때 중국의 수도는 물론이고 러시아 극동 지역, 심지어 인도 북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제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옆에서 데이비드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이마를 짚고 있었죠. 박사님, 저희가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하나예요. 제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왜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 동맹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분석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30년 경력에 편견 없이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분. 그 순간 저는 아까 제 바인더에 두 줄로 그어 지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 전략무기 개발 사실상 불가능. 편견 없이. 제니는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가 가장 뜨끔한 지점을 찌른 셈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이미 승낙이었습니다. 제니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영상부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진짜 본편이에요. 그녀가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무5의 발사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본 공개 영상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 거대한 본체가 공중으로 먼저 솟아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엔진의 화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사일만이 보이지 않는 손에 들려 올라가듯 조용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나서야 비로소 엔진이 점화되어 거대한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콜드 런치. 냉발사 방식이에요. 제니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을 고압가스로 먼저 공중에 띄운 다음에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이죠.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일반적인 열발사로 쏘면 발사대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콜드런치를 쓰는 건데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는 몇 없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의 토폴 계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쓰이는 기술. 미국도 미니트맨 같은 전략 자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래식 탄도 미사일에 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탄도 9톤 얘기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게 오타이거나 과장된 수치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 아니에요, 박사님. 제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 국방정보국에서 이미 2번 교차 검증했어요. 한국군 내부 자료, 제3국 정보 출처, 그리고 궤도 분석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에요. 탄도 무게 8톤에서 9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 파괴력은 소형 전술에게 준하는 수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옆에 있던 데이비드가 창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머리가 멍해. 중동에서 이란이 핵 개발 직전까지 갔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한국은 핵 없이 핵급 억제력을 만들어버렸잖아. 방향이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겨냥하는 대상이 대체 어디냐는 거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표면적으로야 당연히 북한입니다. 평양의 지하 지휘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무기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5,500km. 그 거리는 북한을 훨씬 넘어갑니다. 한국은 왜 북한만을 겨냥한다면 굳이 필요 없을 그 사거리까지 확보해둔 걸까요? 박사님, 그게 바로 저희가 박사님께 풀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수수께끼예요. 제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 햇살이 벚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동맹국 하나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분석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제가 내놓을 결론이 워싱턴에서 환영받지 못할 결론일 수도 있거든요. 로버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마이클. 듣기 좋은 답이 아니라 맞는 답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들. 지금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제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빨간 글씨로 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1급 기밀, 취급 주의.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앞으로 제 세계를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하고 묵직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켠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에 빨간 봉인을 뜯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선을 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고해상도 출력본, 한국군 내부 재원표를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 그리고 미 국방정보국이 지난 3년간 수집해온 현무 계열 미사일 관련 정보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놓인 사진부터 펼쳤습니다. 한반도 중부의 어느 지하시설, 굴곡진 산맥 사이로 길게 뻗은 터널 입구가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추정 보관 수량 수십 기 이상, 차후 수백 기 규모로 확장 가능. 수백 기.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소형 전술에게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수백 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 체계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이라는 3축 체계에 대한 요약본이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응 징보복. 이 세 개의 축 중에서 현무5는 마지막 축,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적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평양의 지휘부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교리.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저는 소리 내어 중얼거려 봤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이런 표현을 접할 때 저는 언제나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수사적 과장이라고 치부하면서요. 그런데 9톤짜리 탄두가 마하 열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 내선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니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쪽 회의실로 와주셨으면 해요. 전담 분석팀이 꾸려졌어요. 박사님이 외부 자문으로 정식 합류하시는 거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사님, 부담되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저녁 6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자문 업무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이번 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예감. 두려움보다 기대가 조금 앞서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자 제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드키를 대자 두꺼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여러 사람의 낮은 목소리.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6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소속 분석관 2명, 국무부에서 파견된 외교 담당자 1명, 그리고 군 출신 예비역 장성 1분. 나머지 2자리는 저와 제니의 몫이었습니다. 소개가 끝난 뒤 회의는 곧바로 기술 브리핑으로 넘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은 밀도가 높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제 머릿속을 빠르게 채워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뜨자 회의실에는 저와 제니만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커피 2잔을 들고 와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녁도 못 드셨죠? 저희 쪽 지하 식당에서 간단한 걸로 시켜뒀어요. 고맙습니다. 제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맡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니가 커피잔을 감싸쥐며 옅게 웃었습니다. 4년이요. 처음엔 그냥 동아시아 미사일 분석팀의 막내였어요. 북한 담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책상에 한국 자료가 더 많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점점 감시 대상에 가까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제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살짝 놀랐습니다. 감시 대상. 동맹국을 두고 분석관이 쓰기엔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1982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3살 때였죠. 그때의 한국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대요. 군사정권, 가난, 미군 부대 앞에서 영어 배우려고 줄 서는 아이들. 부모님은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도 없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20대 때 중앙정보국에서 처음 배웠던 한국의 그림과 제니, 부모님의 기억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제니가 커피잔 안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40년 만에 한국에 가본 거였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알던 한국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뭐랄까요. 미국 서부의 기술 도시 같기도 하고 유럽의 오래된 도시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부모님 세대 사진 속의 한국 사람들은 어딘가 늘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제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 분석을 맡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30년 전에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 나라를 계속 옛날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니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소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오후에 제 바인더에 두 줄로 지운 그 문장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니,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 꼭 듣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니가 옅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분석관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뽑아낸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출력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금 위성에 잡힌 겁니다. 강원도 내륙 기동훈련 장면이에요. 분석관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거대한 18륜 발사 차량이 산간 도로 위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차량이 도로를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좁았고 앞쪽에 급커브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대형 차량이라면 방향을 꺾지 못해 멈춰섰을 각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18개의 바퀴 전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더니 마치 옆으로 미끄러지듯 그 커브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웃음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막혀서 나온 소리에 가까웠죠. 제니, 이게 개걸음 기동이라는 겁니까? 맞아요.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크랩워크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제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그런 지형에서 이렇게 거대한 발사 차량을 숨기고 기동하려면 일반적인 전진 후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예 차체 전체가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길이 20m, 무게는 아마도 80톤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 거대한 덩어리가 마치 무용수처럼 옆으로 사뿐히 빠져나가는 모습. 이건 단순한 공학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형과 무기를 함께 고민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 박사님, 이것도 보세요. 분석관이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발사대 주변에 화염 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콜드 런치의 실제 효과예요. 원래 이 정도 중량의 미사일을 일반 방식으로 쏘면 발사대 바닥에 금속이 한 번만 쏴도 녹아내려요. 그런데 한국은 가스 사출 방식으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에 띄운 다음 점화해요. 그러면 발사대는 거의 손상이 없고 같은 자리에서 즉시 재장전해서 다시 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제가 지난 40분 동안 들은 기술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콜드 런치, 9톤 탄두, 열수직 낙하, 개걸음 기동, 18륜 거대 발사 차량, 측면 추진기와 접이식 날개, 각각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기체계에 통합해낸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사님,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네요. 제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아니요. 저도 이 자료들 처음 받았을 때 박사님 같은 표정이었어요. 분석관이 된 뒤로 이렇게 흥미로운 무기는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잠시 솔직해졌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다뤄봤습니다.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북한의 액체연료 미사일, 그 모든 것은 저에게 해독해야 할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현무5는 달랐습니다.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저를 매료시키는 어떤 설계 철학 같았습니다. 제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려고 박사님을 모신 거잖아요. 제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거대한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져 가는 장면. 그건 마치 조용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거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모든 기술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방부 지하 분석실에 도착했습니다. 제니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비교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미국의 GBU 57점,
오른쪽은 한국의 현무 파이브. 저는 의자를 끌어 앉았습니다. GBU 57점. 공식 명칭은 대형 관통 폭탄. 일명 벙커버스터의 제왕. 2000년대에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무기입니다. 탄두 무게 2.2톤. 지하 60m까지 관통의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재래식 폭탄 중 세계 최강. 저는 GBU 57에 관한 논문을 제 손으로 직접 여러 편 써봤습니다. 자부심이 있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놓인 현무 파이브의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써왔던 그 모든 논문이 갑자기 빛이 바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탄두 무게 8톤에서 9톤, GBU 57의 4배, 낙하 속도 마하 10 이상. GBU 57은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자유낙하하지만 현무 파이브는 탄도미사일로 발사되어 재진입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침투 깊이. GBU 57은 단단한 안반에서 60m, 현무 파이브는 한반도 화강암 지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직접 침투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충격파로 지하 100m 이상의 시설, 내부 인원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박사님,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니가 비교표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GBU 57은 한 번에 한 발, 폭격기가 적 방공망 뚫고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현무 파이브는 발사하는 순간 적의 레이더망에 노출되지만 요격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요. 마하 10의 수직 낙하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으로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미사일 분석관으로서 저는 어떤 무기가 진짜 게임 체인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무기는 기존 체계를 조금 개선한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이전과 이후의 전략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현무 파이브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산이 돌아요. 제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무 파이브가 한 지점에 15발 내지 20발 떨어지면 그 파괴력이 소형 핵무기 한 발의 위력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추정치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이 미사일을 수백 기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백 기.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수백 기의 9톤 탄두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건 그 자체로 전략 균형을 새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난 몇 달간 고민한 결론은 이거예요. 제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비확산 조약 회원국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졌고 중국과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그대로 있는 것. 다른 하나는 핵 없이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거군요. 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요. 저는 두 장의 비교표를 천천히 겹쳐 포겠습니다. GBU 57과 현무 파이브, 미국과 한국. 저는 오랫동안 이 두 나라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교표 앞에서 그 관계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온 한 통의 전문이 모든 사람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국무부 동아시아국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제니가 먼저 내용을 읽고 조용히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한국의 미사일 시험 공개 후 48시간이 경과했으나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 전무. 이례적 침묵. 동시에 중국 전략지원부대 산하 분석기관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야간 근무에 투입된 정황 확인. 저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 러시아 국방부 역시 한국 미사일에 대한 공식 논평 회피. 다만 극동 군관구 소속 전차정찰기가 동해 상공으로 출격 횟수를 평소의 3배 수준으로 늘린 정황 포착. 저는 전문을 내려놓으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는 것. 분석관 입장에서 이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떠드는 나라는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뜻이고, 침묵하는 나라는 내부에서 재평가 작업이 한창이라는 뜻입니다. 박사님,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수수께끼의 핵심이에요.
제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거리 300에서 600km면 한국에서 북한 어디든 다 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한국은 탄두 무게를 줄였을 때 사거리를 5,500km까지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건 북한을 겨냥해서 만든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제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반원을 그렸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5,500km의 원. 그 원 안에는 베이징이 있었고 모스크바의 동쪽 영토가 있었고 러시아 극동 함대의 주요 항구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대놓고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제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북한을 상대할 무기다.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하지만 분석관 입장에서 보면 이 무기의 플랫폼 자체가 북한 그 이상을 겨냥해요. 말하자면 동아시아 어떤 강대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대한 보험을 드는 거죠. 저는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이마가 살짝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결코 이 미사일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분석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지도 위에 똑같은 원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의 의미를 저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 저희 분석실에 다녀가셨어요. 박사님께 전화라고 하시던데요. 방금 이란이 한국에 천궁 방공체계 추가,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고요.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중동까지. 한국의 방어 무기가 중동의 산유국으로 흘러가고 한반도에는 세계 최강급 공격 미사일이 배치되고 주변 강대국들은 침묵 속에서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었습니다. 제니, 이 분석이 상부에 올라가면 우리 정책도 바뀔까요? 바뀌어야 해요, 박사님. 그런데 워싱턴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분석관다운 조심스러움과 그 너머의 어떤 피로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한참을 넘긴 뒤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워싱턴의 밤바람이 제 뺨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바람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중심 세계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제가 정말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드물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방부 본관 지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분석팀만의 내부 회의가 아니라 국방부 정책, 담당관들과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이었습니다. 저와 제니가 지난 2주간 정리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정책 결정권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략 20명쯤 되는 인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백발이 섞인 남성들, 정부에서 20년, 30년을 일해온 베테랑들. 제가 30년 전 중앙정보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았던 그 엄숙한 분위기가 그대로 그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먼저 기술적 분석을 발표했고 제가 이어서 전략적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40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나자 실내에는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국방부 차관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월터 해리슨. 제가 젊었을 때 그의 논문을 여러 편 읽고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 한 가지 묻겠소. 해리슨 차관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박사의 결론은 결국 한국이 우리 동맹 체계 안에서 점점 독자적인 전략,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맞소. 네, 차관보님.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요.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하나, 아니면 견제해야 하나. 그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곧 날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사실을 말해야 할 뿐이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사실 너머의 선택을 물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분석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차관보님,
저는 정책적 권고를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석관으로서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견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의 안보가 미국의 판단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론 위에서 수십 년짜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되돌리려 하는 건 이미 출발한 열차의 방향을 맨손으로 바꾸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슨 차관보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사, 그 말은 곧 우리가 동맹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일정 부분 내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오만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차관보님, 콜린스 박사, 본인이 지금 30년 경력 위에서 하시는 말씀, 무게 충분히 아시리라 믿소. 해리슨 차관보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는 손이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제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저 방금 박사님 대신 숨을 참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는 것도 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30년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방에 들어간 뒤였고 거실에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바인더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국 시절부터 보관해온 제 평생의 업무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1998년 제 첫 해 보고서. 맨 앞장에 적혀 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미국의 역할.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젊은 제가 쓴 문장들 속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 미국이 설계한 안보 구조, 그 안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따라오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확신에 찬 말투로 적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인더, 2005년 북한 핵실험 분석.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핵 개발은 안 했지. 하지만 한국은 대신 핵 없이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자체를 제 분석 모델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은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실제로 걸어가게 될 길을 아예 보지 않기로 한 셈이었던 거죠. 세 번째 바인더, 2015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증가 보고서. 제 결론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나토 회원국의 탱크와 자주포를 팔았습니다. 2026년 지금 한국은 중동에 방공체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단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바인더를 덮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올해 27살,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화에서 딸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 회사에서 쓰는 배터리 장비 거의 다 한국산이에요.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때 저는 그래? 하고 가볍게 흘렸습니다. 지금 그 순간을 되짚어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그렇게 흘려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하나 꺼내 얼음을 몇 조각 넣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목 안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린 건 분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분석에 전제 자체가 틀려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저는 제 무의식 속에 이미 정해둔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 상한선은 1998년에 제가 그어놓은 것이었고
그 이후 한국은 그 선을 계속 넘어서고 있었는데 저는 매번 이건 예외일 거야 라고 둘러대며 그 선을 지키려 해왔던 겁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짧은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적는데 30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써야 할 보고서는 제 평생의 보고서 중 가장 솔직한 보고서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동이 터올 무렵 저는 결심을 하나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직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 눈이 뻑뻑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하나 만들고 첫 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억제 구조에 관한 재평가 보고서. 이전에 제가 제출했던 초안과 완전히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이전 제목은 한국의 현무-5 개발이 미국 동맹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미국이 중심이었고 한국은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그 구도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그 옆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배치하는 구도로 말이죠. 아침 8시 저는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 어제 제출한 초안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시 쓸 생각이에요. 도와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제니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기다렸어요. 솔직히 어제 그 초안은 박사님답지 않으셨거든요. 언제쯤 다시 쓰자고 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제니는 이미 저보다 먼저 제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저와 제니는 지하 회의실에 틀어박혀 꼬박 사흘을 작업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도부터 달라졌습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안보 환경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해석해왔는가. 둘째, 그 해석 위에서 만들어진 한국형 3축 체계와 현무-5의 전략적 위치. 셋째,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가 권고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견제도, 방치도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재정에.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의 전략 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다. 제니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이거 해리슨 차관보님이 보시면 기분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문장을 빼면 이 보고서는 또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저는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쓰실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제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는 이 문장을 쓸 용기가 있을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최종본이 완성된 날 오후, 저는 혼자 제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채 낡은 바인더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인더를 맨 앞자리로 옮겼습니다. 중국 바인더와 일본 바인더의 앞으로. 어쩌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상징 같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 나라를 더 이상 구석에 두지 않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 같은 것이었죠. 바로 그때 제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 10시요. 최종 브리핑 일정 잡혔어요. 해리슨 차관보 포함 국무부 고위급까지 참석하신대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평생의 브리핑 중 가장 중요한 한 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다시 국방부 본관 지하 회의실에 섰습니다. 참석자는 지난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해리슨,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부의 예비역 장성 2명,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보좌관 1명까지 전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무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니가 먼저 15분간 기술적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큰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맨 앞장에 제목이 떴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억제 구조. 해리슨 차관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던 동맹국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슬라이드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무5의 재원, 콜드런치 기술, 개걸음 기동, 9톤 탄두의 파괴력, 수백 기 규모의 확보 계획, 수치와 사진이 연이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견제.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과 독자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둘째, 방치.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늘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재정이. 한국을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아시아 안보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 세 번째를 권고드립니다. 슬라이드가 멈춘 뒤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차관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콜린스 박사, 한 가지만 묻겠소. 한국이 이 무기들을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쓸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오? 극히 낮다고 봅니다. 차관보님. 저는 즉답했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자국의 생존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동맹을 먼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해리슨 차관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생각을 이미 일부분 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먼저 말을 꺼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백악관 쪽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 이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따라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미사일 기술 협의를 대등한 형식으로 전환할 것. 둘째, 한국형 삼축 체계와 미국 확장 억제를 통합한 새로운 지휘 구조를 공동 설계할 것. 셋째,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 협의체의 중심축 중 하나로 공식화할 것.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해리슨 차관보가 제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콜린스 박사, 오늘 브리핑 들을 만했소.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제니가 제 옆에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저분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워싱턴의 늦은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있고 나서 2주가 흘렀습니다. 제 보고서는 일부 수정을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정식 상정되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 권고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분석관인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정치의 몫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만은 바뀌지 않더군요. 저는 서재로 내려가 블랙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달 전에는 없던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어 문법책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니가 박사님,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언어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권해줘서 서점에서 사온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우는 기초 인사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문득 창밖을 봤더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열리면 서울은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누군가는 지금도 제가 지난 2달간 분석했던 그 무기들을 조용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얼굴 모를 사람들을 이제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낯설어 할 겁니다. 자네 왜 그렇게 한국의 마음이 기울어졌나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내 예상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넘어섰어.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졌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내 세계관을 다시 점검해 볼 기회를 얻었거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메모지를 한 장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무기에 있지 않다. 그 무기를 만들어내게 한 그 나라의 끈기와 자존심에 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한 줄로 압축하라면 아마 이 문장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어떤 차 이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음에 서울에 출장 갈 기회가 생기면 그 차를 한번 마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카페에 앉아서 제가 분석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방문객으로서 말이죠. 창밖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저는 한국어 책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발음이 서툴러서 어색했지만 그 서툴m 속에 어쩐지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55살.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기엔 많이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그 나라가 증명해주지 않았습니까? 늦었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어떻게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책을 덮고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평생의 편견 하나를 내려놓은 자의 가벼움,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존경이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반도의 어느 지하 경납고에서 오늘도 조용히 세상을 지키고 있을 그 거대한 미사일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배였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30년 늦게 알아본 나라.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정확한 억양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반 내용 현무5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세계 최대급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된 이후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제한 없이 개발된 첫 결과물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탄도 무게가 8톤에서 9톤 수준으로 미국의 대표적 벙커버스터인 GBU-57의 2.2톤보다 약 4배 이상 무겁다는 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여 지하 100m 이상의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정 수의 현무5가 집중 투사될 경우 소형 전술핵에 준하는 위력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개된 사실입니다. 표준 탄도 장착 시 사거리는 300에서 600km 수준이지만 탄도 중량을 줄이면 수천 킬로미터까지 비행 가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플랫폼이라는 점, 18개의 바퀴를 가진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과 콜드런치 방식, 측면 기동 능력 등 독특한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공개된 사실입니다. 현무5가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 보복 KMPR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개량형인 현무6, 현무7 등을 포함해 수백 기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일부 서방 군사 매체들이 현무5에 대해 주목하며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작 요소, 주인공인 전직 CIA 분석관 마이클 콜린스, 동료 데이비드 랭, 국방부 동아시아국 제니 리, 연구소장, 로버트, 국방부 차관보 월터 해리스는 모두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 장면, 국방부 내부 전담팀 구성 과정, 국무부 전문의 구체적 내용,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정 과정 등은 극적 효과를 위해 창작된 장면입니다. 실제 미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의 구체적 반응 묘사 역시 공개된 정황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이며 실제 해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떠들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끝내는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고 실패를 견디고 설계도를 다시 그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놀라며 다시 쳐다보는 무기체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를 얕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분석하려고 밤을 새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거저준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시험장에서, 공장에서 이름 없이 땀 흘린 수많은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창의적으로 엮은 뉴스픽션 형식이며 국방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